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구분하는데 미시경제학은 개별적인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거시경제는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수입, 수출, 국민소득 이런 국민경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총량 변수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를 거시경제학이다. 이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결국 주로 다루는 게 투자는 어떻게 투자가 많으면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냐, 또 정부 지출이나 조세 또는 화폐시장, 이자율, 물가, 자본,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이 거시경제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목표를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즉 거시경제학에서 단기적으로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일단 물가 안정하고요. 고용 안정.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거나 또는 실업률을 낮추는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의 단기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고요. 궁극적으로 거시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목표를 갖냐면 경제성장. 이 경제성장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GDP 증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이것이 거시경제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시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정책을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재화시장이 있고요. 화폐시장이 있고요. 노동시장이 있고 증권시장이 있고 외환시장이 있어요. 자,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라 해서 어떤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 경제학을 좀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이 가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경제학자하고 물리학자하고 화학자가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딱 이 세 사람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 부서진 조각난 배의 어떤 일부분을 부여잡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이 세 사람이 제일 먼저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픈 상태에서 통조림 깡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커다란 통조림 깡통을 봤는데 이제 허기지니까 빨리 통조림을 따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통조림 깡통 하나만 있어요. 이때 물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뾰족한 물건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돌이면 돌, 아니면 나무라든지 뾰족한 걸 찾아가지고 위에서 내리찌면 구멍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자, 이런 거죠. 그랬더니 화학자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뭘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그렇게 세게 들이냐, 이걸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부식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뚜껑이 열리게 이렇게 하자. 그때 경제학자가 복잡한 소리들 하고 있네. 지금 우리한테 깡통 따개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없는데도 경제학은,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A, B, C, D 혹은 어떤 A 더하기 B는 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은 똑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정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가정의 학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5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걸 또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나가는데 간편하고 쉽게 하려면 이론을 심플하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픈 이코노미, 즉 개방 경제하에서 다른 나라하고 국제 교역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환율 문제, 이 부분이 외환시장인데, 만약에 우리는 국제무역은 안 한다, 그냥 우리끼리만 폐쇄된 경제로 산정하겠다, 그러면 외환시장 분석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시장만 분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A, B, 이거는 C, D다. 이 4가지 변수가 있을 때
시장의 균형 조건을 다룰 때는 이 네 가지 변수에서 한 가지를 어떤 거를 빼놓고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고 누가 발견했냐면 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견했어요. 즉 n개의 시장이 있을 때 n개의 시장이 있으면 n-1개의 시장이 균형일 때 나머지 한 개의 시장은 당연히 균형이다. 이걸 왈라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러면 왈라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 네 개의 시장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 재화시장과 화폐시장, 노동시장을 분석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은 자동으로 균형이다. 이래서 증권시장을 또 빼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재화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데 재화시장에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어떤 관계냐? 이것의 균형관계.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균형관계를 다뤄보고 화폐시장에서도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균형관계를 다뤄보는데 재화시장에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균형관계를 다룬 거를 IS 곡선이라고 하고요. 화폐시장에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균형관계를 다룬 거를 LN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은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재화시장과 화폐시장, 즉 IS 곡선과 LN 곡선을 결합해서 여기서 뭐가 유도가 되냐면 총수요 곡선, 이걸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노동시장에다가 생산함수가 결합해서 이 생산함수가 결합이 돼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즉 총 공급 곡선, 총 공급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즉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신축성이 있느냐 또는 임금이 경직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총 공급 곡선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데 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한다라면 임금이 왔다 갔다 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고전악파 모형이라고 하고요. 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하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강조한 케인지안 모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의 도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쉽게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이 도출 과정에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즉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 학파 이론 중에 어떤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정책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시장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화시장부터 분석해 봅니다. 자, 재화시장에서 국민소득하고 이자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가 국민소득이라는 내생변수고 여기는 이자율이라는 내생변수예요. 얘와 얘 사이에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 앞에 다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게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자는 많이 할 거고, 금리가 비싸지면 투자를 적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들죠. 이거를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그래서 투자의 한계 효율 곡선이라고 그래요. 투자의 한계 효율이 이렇더라. 자,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투자를 하냐면 저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저축은 같지요. 이퀄이 됩니다. 자, 투자와 저축은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물론 투자가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찌그락찌그락 논쟁이 된다라고 그랬죠. 고전학파는 저축을 한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케인즈학파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저축을 하지. 이렇게 가지고 둘이 서로 견해는 달라지지만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겠고요. 그러면 이 투자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IS 곡선이라고도 해요. 인베스트먼트와 저축이 일치되는. 자,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어디에 영향을 받냐? 우리 초등학교 때 저축의 날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저축하는 날, 오늘은 저금하는 날이니까 돈 주세요. 그럼 집에서 100원 가지고 가요. 근데 학교를 가봤더니 1000원씩 저축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나는 100원 가져갔는데 1000원씩 저축하는 아이는 뭐냐? 그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부자이면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없으면 저축을 못해요. 그러면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축은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경제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가 R0예요. 즉 금리가 이 수준에서 지금 결정되어 있다라면 투자는 I0선에서 결정이 될 거고 투자가 여기서 결정이 되면 저축은 S0가 될 거고요. 저축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여기가 Y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요. 자, 금리를 인하해보자. 금리를 낮춰보자.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볼게요. 금리를 이만큼 낮췄으니까 투자가 이만큼 늘었죠. 금리가 싸지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췄더니 투자가 요만큼 늘어나더라. 투자가 늘어났으니까 저축이 요만큼 늘어나더라. 저축이 늘어나니까 국민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수없이 단행해보면 이걸 계속 이런 일들을 해보면 생기는 점들을 연결해봐요. 그럼 이렇게 쫙 이으면 이거를 IS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재화시장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 사이의 균형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우하향하는, 즉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꼭 굳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럼 이래야 되느냐? 여기서 의문이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평이 되거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의 모양새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해요. MNI라고 하는 투자의 한계 효율 곡선이, 즉 투자의 한계 효율 곡선의 모양새가 여기서 수평이 될 거냐 수직이 될 거냐, 이것이 여기에 그래프의 모양새의 기울기를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수평인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다 투자해버린다.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용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면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투자가 확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고전학파 모델입니다. 고전학파들은 투자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금리가 싸지면 투자를 많이 하고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를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케인즈는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전학파의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케인즈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도 몇 년 전에요.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FRB 의장이 매년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금리 인하를 했냐? 미국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투자를 촉진시켜야 되고 투자를 불러일으키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하는데 투자가 촉진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투자는 누가 합니까? 투자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 중에 기업의 몫이고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는 어떨 때 투자를 하나 봤더니 이걸 케인즈가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업가들은
금리가 낮춰졌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아닐 때다,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애니멀 스피릿, 즉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즉 케인즈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무관하다. 즉 금리가 비싸고 낮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투자가 안 늘어난다. 이거는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새가 저렇게 됐다라면 IS 곡선이, 이게 IS 곡선이라면 이거는 고전학파의 주장을 나타내는 IS 곡선의 형태라면 이거는 케인지언의 주장을 담아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목적 자체가 Y를 증가시킨다라고 그랬고 Y를 증가시키려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지금 여기서 금리하고 국민소득 사이의 관계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국민소득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거는 이 IS 곡선 내부에서만 움직인 거예요. 곡선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우물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이 곡선 자체를 번쩍 들어다가 이동을 시켜봅니다. 이걸 들어다 이동을 시키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만큼 국민소득의 증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IS 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어떤 요인이냐?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줄여주거나 즉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을 덜 걷어 또는 재정지출이라고도 하고 정부지출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지출을 늘려주거나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국민소득식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은 Y라고 그랬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소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총 이게 국민소득이에요. 이 국민소득을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GDP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GDP를 키우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C가 늘어나도 되고 I가 늘어나도 되고 G가 늘어나도 되고 요거를 순수출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C는 소비지요. I는 투자고요. G는 정부 지출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주체는 가계고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 지출의 주체는 정부고 그래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 세 가지를 국민경제의 3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소비 지출을 늘려도 투자 지출을 늘려도 정부 지출을 늘려도 국민소득은 늘어난다는 얘기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순수출이 많아져도 국민소득이 증대된다는 얘기죠. 한번 이건 참고로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이 지금까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써왔는지를 보도록 하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나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은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키웠습니다. 즉 이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하고 수출을 많이 장려하면서 수출을 많이 끌고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키웠구나. 그 다음에 그 전두환 씨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노태우 정권이죠. 근데 나는 친구가 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을 써야 되겠다. 왜?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답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 투자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근데 I는 투자가 설비 투자가 있고 건설 투자가 있어요. 설비 투자는 기업의 기계 장치를 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설비 투자하면 그게 투자 결과를 뽑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러면 결과치가 좋게 나올 때는 정권 끝났을 때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건설 투자예요. 그래서 건설 투자를 일으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 주택 200만 호 건설 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달래주는 것이라는 명분도 쌓고 건설 경기를 부추겨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반성공을 거뒀어요. 물론 그 뒤에 뭐 집이 잘 무너지고 왜 바다모래 쓰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뒤에 DJ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소비를 활성화시키자. 근데 문제는 뭐였었느냐? DJ 선생이 정권을 잡을 때는 IMF 외환위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실업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소비를 활성화시키느냐?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외상이라면 소두 잡아먹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라도 카드를 막 발행해. 그래서 카드를 많이 발행하면 카드를 써가지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국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물론 350만 신용불량자는 양산이 됐지만 이건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는 성공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면 되는데 수출과 수입은 해외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폐쇄 경제로 본다라면 CIG 요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소득을 늘려주는데 C는 소비는 내가 버는 거를 다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Y에서 즉 국민소득에서 T, 텍스죠. 세금을 뺀 것만큼 가지고 소비할 수 있고요. I는 인베스트먼트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고 정부 지출은 정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Y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CY가 있으니까 CY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이항하면 1-CY는 마이너스 CT 이거니까요.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을 좌변과 우변을 1-C로 나눠주면 Y는 1-C 나눴으니까 없어지고요. 1-C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CT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정책의 초점이 국민소득을 늘리는 즉 Y를 키우는 거라면 하나씩 변수를 살펴볼게요. C가 커진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커지면 분모가 작아져서 Y가 커져요. 즉 소비의 증가 맞구나. 소비를 키우면 국민소득이 커지는구나. T 얘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Y가 줄어. 그러니까 이 세금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조세는 마이너스 시켜줘야 돼. 줄여야 된다. I는 앞에 플러스죠. 그러니까 투자는 늘려줘야 되고 정부 지출은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국민소득의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이 국민소득을 늘려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IS 곡선의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재화시장에서 고전학파하고 고전학파의 모델과 케인즈학파의 모델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제 이거를 화폐시장으로 옮겨볼게요. 화폐시장도 역시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이자율과 국민소득 사이에 화폐시장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이 화폐시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화폐라는 말을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통화 시간에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화폐라고 하는 거는 케인즈 학파에서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화폐의 수요 동기는 첫 번째는 거래적 동기, 두 번째는 예비적 동기, 세 번째는 투기적 동기. 화폐를 왜 보유하냐? 화폐를 갖고 있는 이유가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거래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책을 한 권 사야 되는데 2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책 사기 위해서 2만 원. 이게 필요하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한 끼에 5천 원이면 먹는다. 5천 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 수단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를 그걸 거래적 동기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오늘 책 한 권을 사고 밥을 먹고 차비하고 해서 오늘 하루에 내가
거래적 동기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3만 원이다. 그래서 집에서 3만 원을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나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딱 쓸 돈만 갖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쓸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는 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일명 비상금이라고 하죠. 케인즈는 이걸 비상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비적 동기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비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간만 뒤로 앞서가지고 예측했을 뿐이지 결국은 거래적 동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거래를 하려고. 투기적 동기는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돈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동기는 내가 돈을 가지고 더 돈을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동기인데, 거래적 동기에 의한 또는 예비적 동기에 의한 이 동기는 성격이 하나로 규정을 하고요. 투기적 동기는 또 다른 걸로 규정을 하는데, 이 투기적 동기라고 하는 게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케인즈 당시에 뭘로 구분했냐면 채권으로 얘기를 했어요. 채권 가지고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냐라고 할 때 금리가 지금 싸다라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고요. 금리가 비싸다면 현금 갖고 있으면 짱구죠. 금리가 비싼데 왜 현금을 갖고 있어요? 돈을 얼른 넣어놓고 혹은 채권 사놓고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철저히 낮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그 현금 보유를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동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조금이라도 이자 받으려고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아야 돼서 또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쌀 때 채권에 사는 게 더 유리하죠. 그렇다면 이자를 한 푼도 안 받더라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채권을 사놓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채권을 사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때 보유하는 걸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라고 해서 금리가 철저히 싸면 쌀수록 화폐 보유를 많이 합니다. 그 투기적 동기에 의한 거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금리가 자꾸 낮아지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는 많이 하고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 적어져요. 그럼 결국 그래프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투기적 동기로 화폐 보유 많이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투기적 동기의 화폐 보유는 없어지죠. 근데 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와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는 합하면 1이 돼야 돼요. 투기적 동기의 화폐 보유가 크면 클수록 거래적 동기의 화폐 보유는 작겠고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를 많이 하면 나머지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보유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관계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가 1이면 얘는 제로고 얘가 1이면 얘가 제로겠죠.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는 어떤 사람이 지갑에다가 3만 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갖고 다니는데 그건 무슨 차이냐? 3만 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소득이 조금 낮겠고 30만 원 갖고 다니면 소득이 큰 사람이겠죠. 씀씀이가 크다든지. 그러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동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즉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는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소득의 증가 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R0 상태에서 R1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화폐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지요. 자, R0일 때 이 R0 상태에서는 MS0, 즉 투기적 동기에는 화폐 보유가 이만큼이고 투기적 동기에는 화폐 보유가 이렇게 되면 거래적 동기에는 화폐 보유가 이만큼 크겠죠. 그리고 거래적 동기에는 화폐 보유가 그 정도 되면 국민소득은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이만큼 금리를 낮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리를 낮췄더니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가 요만큼 늘어났어요. 그리고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가 늘어나는 대신 이만큼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가 줄어들면서 국민소득은
요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계속 해보니까 그 만나는 점들을 쭉 연결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걸 LM 곡선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자, LM 곡선은 그렇다면 내생변수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이자율 사이에 어떤 관계냐? 국민소득과 이자율 사이에 균형관계를 나타낸 것이 내생변수다. 그리고 그 관계를 나타낸 게 LM 곡선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LM 곡선은 결국 뭐냐면 리퀴디티와 머니터리라고 하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는 만나는 경우에 형성된 이 곡선을 LM 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화시장에서 IS 곡선을 도출하듯이 이것도 의문을 가져볼 게 있어요. 왜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 사이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갖느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평이거나 수직이거나 LM 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는 LM 곡선이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이 화폐의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곡선이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뭘로 연결할 수 있냐면 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함수가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냐 또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냐.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예민하냐, 안 예민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완전 예민,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예민하지 않다, 끄떡없다 이런 얘기겠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다 돈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케인즈의 주장이겠죠. 화폐 수요가 금리가 떨어져도 가만히 있어. 변화가 없어. 그러면 고전화파의 주장이겠죠. 그렇다면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라면 LM 곡선이 즉 이거는 케인즈의 주장이겠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면 이건 고전화파의 주장이겠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새로 볼 때 이렇게 오면 케인즈의 주장이고 LM 곡선이 수직이면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LM 곡선의 기울기를 고전주의 경제학자와 케인즈 경제학자를 놓고 구분해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봤는데 국민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LM 곡선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LM 곡선을 이동시켰더니 국민소득이 증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국민소득의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건 LM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키는 거니까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면 되죠. 그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봤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P분의 M이라고 하는데 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통화량을 늘려주면 즉 M은 커지면 되고 P는 낮아지면 돼요. 통화량을 늘려주면 통화량의 증가로 이거는 LM 곡선이 우측 이동이 되는 거고요. 물가가 하락하면 구매력이 증가하고 결국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LM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울기도 결정이 됐고 그러면 LM 곡선의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 요인을 봤어요. LM 곡선은 이 두 가지 변수로 해서 통화량의 증가는 우측 이동, 물가의 하락은 우측 이동. 즉 거꾸로 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면 좌측 이동, 물가가 상승하면 좌측 이동.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정적 견해. 왜 물가가 오르면 나쁘냐? 국민소득이 감소해요. 물가가 내리고 안정되고 그래야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소득이 LM 곡선이 좌측으로 가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케인즈의 견해와 고전학파의 견해를 다시 압축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파는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케인즈 학파는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경제정책을 펼 때 고전학파의 견해냐 케인즈 학파의 견해냐 이런 거를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른다면 어떻게 하겠냐, 케인즈 학파의 견해에 따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고전학파의 견해냐 케인즈 학파의 견해냐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 때 이렇다라고 본다라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결국 뭘 물어본 거냐면 당신이 고전학파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나 똑같죠.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 때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내에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됐는데 그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정책을 썼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 때는 고전주의 경제학자에 따르니까 원래는 시장 기능에 맡겨두고, 즉 시장 기능은 인비지블 핸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가격기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지금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노동의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임금이 결정되죠. 근데 노동시장에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월급이 싸져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점점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문제를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냐면 임금이 철저히 낮아지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할게요. 근데 회사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구조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반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그때 직원 입장에서 내가 받던 월급의 반 이하로 받을게. 300만 원 주던 월급 100만 원만 줘. 그래도 일할게. 그리고 한 명도 잘리지 마. 그러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거에 나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남아서 일을 해주고 급여는 반보다 밑에서 받는다라면. 근데 과연 이게 맞느냐.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게 철저히 인건비가 낮아지면 실업자 문제가 없어진다겠는데 케인즈는 뭐라고 하냐면 노예예요. 왜? 근로자들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내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작게 받으면서 일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300만 원씩 받았는데 100만 원씩 월급 준다 그러면 손가락 빨고 노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겠다. 이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실업자 문제는 생겨서는 안 돼요. 실업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인건비가 낮아져서 인건비가 싸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한 달에 50만 원씩만 월급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 많어. 그러면 데려다 쓰면 되죠. 그래서 많이 채용합니다. 그럼 실업자 문제가 그만큼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꺼번에 두 개를 놓고 보면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에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인데 극단적인 고전학파와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의 ISLM 곡선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중에 케인즈 학파의 그림이 어떤 거냐, 그 주장을 나타낸 그래프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쪽은 케인즈 학파고 이쪽은 고전 학파다. 왜냐? IS 곡선은 재화시장에서의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균형관계를 나타냈고, LM 곡선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IS 곡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화시장에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된 거고요. 화폐 수요는 이게 LM 곡선인데 이자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다 화폐를 수요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유동성 함정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금리 변화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케인즈 학파고요. 얘는 거꾸로죠. 이게 이제 화폐 시장이니까 화폐 시장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끄떡없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대신 화폐 수요가 비탄력적인 대신 재화시장에서의 투자 수요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다 투자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고전학파의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에서의 균형관계,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균형관계, 이걸 정리해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서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도출이 된다라고 그랬죠. 재화시장을 균형시키고 화폐시장을 균형시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균형관계를 다 결합해서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국민소득이고요. 여기는 물가지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관계를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총수요곡선은 결국 IS 곡선과 LM 곡선을 동시에 살펴가지고 도출이 돼서 물가 변화에 따라서 Y의 반응을 추적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 이 총수요 곡선은 IS 곡선과 LM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즉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민소득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총공급 곡선은 거꾸로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선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IS 곡선과 LM 곡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이 이동시키는 요인은 누가 영향을 주냐? 바로 IS 곡선의 영향과 LM 곡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겠죠. 즉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요인은 그러면 IS 곡선의 이동 요인인 소비의 증가, 투자의 증가, 조세의 감소, 세율의 낮춤 또는 정부 지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AD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오른쪽 이동은 통화량의 증가나 물가의 하락, 이 6가지 내용들이 한 가지라도 끼어 있으면 그거는 AD 곡선을, 즉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재화시장과 이걸 이제 거꾸로 하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좌측 이동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즉 물가라고 하는 거하고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물가와 국민소득 사이에 우하향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유를 보면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소비를 늘립니다. 그러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또는 물가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재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해요. 또는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 결과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국내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서 순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AD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물가 변화에 대해서 Y값, 즉 IS 곡선과 LM 곡선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균형 국민소득부터 도출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 AD 곡선의 이동 요인이라는 것도 IS, LM 분석의 외생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뭐 통화량의 증가라든지 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LM 곡선의 우측 이동, 그리고 결국 그건 AD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와서 주어진 물가 수준 하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지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AD 곡선, 즉 총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요인이 된다. 또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결국 AD 곡선 자체를 오른쪽 이동을 시켜서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늙어서 어떻게 살 거냐, 은퇴 후의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소비를 줄여가지고 소비 행태가 나타나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가들이 새로운 컴퓨터 개발을 하려고 신규 시설 투자를 해. 그래서 투자를 막 늘려.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겠죠. 결국 소비 행태나 투자 행태가 바뀔 때도 이 총수요 곡선은 이동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